지금 전쟁 같은 이러한 위기 시에는 금이나 은, 비트코인 등 대체 자산이 어떤 좀 폭등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금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사실은 달러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금선물 시장의 규제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당시 이제 폭등했던 사례가 있고 경기가 회복될 적에는 은혜 수익률이 훨씬 좋고 위기시나 경기가 침체 국면이 들어서면은 금의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요즘 그 금 가격이 상당히 치솟고 있어요. 2,000달러 뭐 돌파했다는 뉴스를 얼마 전에 본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이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러질 못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이스라엘 전쟁 이런 것들 터지면서 뭔가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거와 지금 뭐가 다른가 이런 의아한 궁금증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예. 그 금과 은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네. 우선 최근에 이제 금이 2,000달러를 돌파했다가 조금 이제 억제되기도 하고 지금 공방전이 치열한데 지금 2,000달러 돌파하는 시도가 최근 들어서 이게 세 번째입니다. 지금 3세 번째 도전하는 건데 2020년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해 한 번 있고 이제 올해 다시 재현되는 건데 이 3세 번 만에는 이걸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들을 갖고 많은 투자가들이 지금 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들었어요. 게다가 지금 전쟁 같은 이러한 위기 시에는 금이나 은, 비트코인 등 대체 자산이 어떤 좀 폭등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이제 분산 투자를 할 적에 지금 상황이 예사롭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이때는 대체 자산을 찾아요. 그러니까 채권이나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대체 자산의 일부로서 달러나 이런 통화 이외에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를 일정 정도를 포트폴리오에 이제 담아놓으려는 이러한 움직임이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자가들의 이런 동향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의 중앙은행들도 계속 금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계속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해서 최근에 금에 대한 투자 비중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최근 JP모건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투자자의 금 비중이 지금 11년 이래 최대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금 가격이 움직이는 걸 보면 이게 시장 논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의문투성이에요. 그래서 그 의문투성이들을 한번 들여다보죠. 원래 단기금리, 특히 초단기 금리가 오르면 금값은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금은 싸도 봐야 이자 한 푼 붙지 않는데 지금처럼 단기금리가 5% 이상 주면은 단기간 갖고 있는 자산을 국채나 그 예금에 집어넣으면 5% 이상 수익이 나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오르면 금 가격은 빠지는 게 순리인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금리가 오르는데 금도 같이 올라.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설명하기가 힘든 이제 의문점 중에 하나고 또 하나의 의문은 통화가 너무 많이 발행되면 이런 금 가격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달러가 지난 14년간 즉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그 연준의 그 통화 발행액을 보면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한 8, 9천억 달러 정도였었는데 이게 금융위기 때 한 4조 달러까지 늘고 팬데믹을 거치면서 9조까지 달러까지 늘어가지고 14년 전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본원통화 발행액이 늘어났어요. 네. 이렇게 통화 발행액이 늘어나면 그 대체 자산인 금값은 사실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화 발행이 많이 늘어난 데 비해서는 금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예,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의문점인데 그 다음에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자
한 푼 붙지 않는 금을 지금 맹렬하게 사모으고 있습니다. 즉 외환보유고를 운영할 적에 외국의 국채 비중이 높으면 그 국채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을 사모으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네들은 수익률에 관심이 없고 안정적인 자산으로 가겠다는 건데 이게 특히 선진국일수록 높습니다. 옆에 이 그래프를 보면 독일 외환보유고 중에 금 보유 비중이 74%예요. 이탈리아가 69.5%, 프랑스가 63.4%, 네덜란드가 70.5%, 터키가 23.3%인데 최근 들어와서는 특히 브릭스 국가들이 중국, 러시아, 인도 이쪽이 금을 맹렬하게 그 수입하고 매집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면에는 이 선진국이나 뭐 제3세계나 할 거 없이 지금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그 외환보유고를 압류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 부호들의 개인 자산조차 그 사유 재산제를 인정하지 않고 서방 세계가 압류함으로써 국가가 됐건 개인이 됐건 이제는 만약에 위기 시에 그 달러나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금이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안전하다는 이런 인식들이 특히 전쟁 시에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꿈틀거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폭등하고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금 가격은 이게 수요 공급 시장에서 결정되는가 하고 사실은 들여다보면 그러지 않은 측면도 많아요. 그거를 한번 같이 보시죠. 우선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깜짝 놀란 게 미국도 78%라는 게 미국은 다른 나라 국채 같은 거는 전혀 관심이 없나 보구나. 독일도 그렇지만. 근데 미국은 사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8,000톤 이상의 금을 갖고 있다라고 오래전부터 주장했는데 한 번도 실사에 응한 적이 없고 미국 선물시장에서 그 많은 금을 팔아치우고 있는데 그 금이 아직도 온전히 그대로 있는지는 누구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실체를 밝히지 않는 거는 미국 나름의 어떤 그 속사정이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2020년도에 금 가격이 2,000불을 뚫고 한번 요동을 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사실은 달러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정부로서는 이거를 그대로 좌시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금 선물 시장에서 규제가 시작됐는데 우선 금 선물을 살려면 계약당 위탁 증거금이라는 걸 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개시 증거금이라고도 불리는데 연초에 1계약당 4,950불이었던 이러한 개시 증거금이 8번이나 올려서 연말에는 12,650달러가 됐어요. 즉 1년 사이에 자그마치 증거금을 155%를 인상시킨 겁니다. 즉 이렇게 증거금을 인상시켰다는 건 거래에 부담을 줌으로써 거래금 가격을 이렇게 억누르는 가장 중요한 조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데 개시증거금을 이렇게 올렸을 뿐만 아니라 유지증거금조차 같이 올렸어요. 그래서 유지증거금도 연초에 계약당 4,500불이었었는데 연말에는 이게 11,500불 되면서 이것도 똑같이 155%가 인상이 됐고 게다가 하반기에는 금값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제를 3차례나 더 퍼붓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금값을 확실히 이제 확인 사살을 하면서 아주 밑으로 눌러버렸는데 이때는 그 레버리지 축소도 같이 단행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기관 투자자들은 바로 이 레버리지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건데 레버리지를 22배에서 19배로 그 다음에 19배에서 15배로 이렇게 축소를 시키면서 이거는 그 증거금을 인상한 효과 이상의 그 효과를 더 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죠. 살 돈이. 그러니까
거래를 하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렇죠.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그 거래 비용 자체가 굉장히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때 금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손을 뺐습니다. 발을 빼가지고 이때 비트코인으로 넘어가. 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금과 비트코인이 같이 이렇게 동행을 했었는데 이때 비트코인하고 금의 동행이 깨지면서 디커플링이 시작됩니다. 2020년 10월 달에 비트코인은 그때 폭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금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하고 같은 대체 자산이라도 이렇게 금 선물 시장의 규제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당시 이제 폭등했던 사례가 있고 네. 그렇다면 미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금 선물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죠. 우선 지금 현행 시스템에서 선물 시장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현물 시장은 영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은 같이 이렇게 그 일종의 담합이라고 그럴까요? 같이 그 협동을 하면서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을 이렇게 꽉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반발해서 생긴 게 사실은 상하이 금 선물 시장인데 상하이 금 선물 시장에서는 이 거래량의 일부를 뺏어오는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그들은 선물 시장에서 가격을 오히려 미국 선물 시장보다도 살짝 높임으로써 자국 내 금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측면이 더 큽니다. 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와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그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 등이 금을 맹렬하게 매집하고 있어서 아마 금 시장에도 어떠한 그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관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새처럼 전쟁 시기에 그 많은 투자가들이 그 포트폴리오에 금이나 은, 그 다음에 비트코인 등 그 암호화 자산을 이제 담으려는 이러한 그 투자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그 자산 가격별의 구성비를 보면 세계 전체 자산 시장에서 가장 많은 거는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파생 상품입니다. 네. 자그마치 파생 상품 비중이 77%예요. 이렇게 파생 상품 비중이 높은 거는 사실은 통화 선물이나 통화 수합 등 이런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한마디로 통화와 통화의 외환거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게 이제 채권 시장인데 전체 자산 시장이 한 13% 정도,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이 한 5% 정도, 그 다음에 현금으로 유통되고 있는 게 한 5% 정도인데 반해서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산 규모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어요. 지금 옆에 그 금액을 좀 들여다보면 파생 상품이 1,500조, 채권이 253조인데 반해서 금은 전체 시장의 한 11조 규모뿐이 안 됩니다. 이거는 1%도 아니고 한 0.몇 % 수준뿐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금에 비해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 자산은 더 적고 특히 은 같은 경우는 총액이 439억 달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는 금, 은, 뭐 비트코인 다 합쳐도 1%가 안 돼. 자산 시장에서. 그래요. 그런데 시장에서 대체 자산을 담으려는 포트폴리오 이러한 비중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자산 가격이 사실은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하면은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제대로 못 올라가는 그 근저에는 이러한 그 정부 규제가 이제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투자자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과 은 중에서 우리가 어떨 때 어떤 거를 투자하는 게 더 그 이익이 크게 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가격이 올라갈 적에는 금 가격이 올라갈 적에는 금에 비해서 은 가격이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요. 네. 떨어질 적에도 마찬가지 현상인데 금 가격이 떨어지면 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게 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은은 산업용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 금은 산업용 수요가 한 10%뿐이 안 됩니다. 근데 은 같은 경우는 거의 60%가 산업용 수요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된다 하면은 은 가격이 치솟는 거고, 예를 들어서 위기가 온다 그러면 은 가격이 급락을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선 2008년도 그 금융위기 경우를 한번 들여다보면 당시 위기가 시작되기 전에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1대 50이었어요. 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니까 석 달 만에 이 격차가 1대 87로 벌어집니다. 이 얘기는 은 가격의 추락 속도가 그만큼 훨씬 더 빨랐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위기가 이제 정점을 지나서 이제는 회복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했던 2011년 초에는 1대 87까지 벌어졌던 이 교환 비율이 1대 32로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이제 축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금보다 은 가격이 3배 이상 더 빨리 올랐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를 이제 근거로 이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을 보면 사실은 역사적으로 고대에는 사람들이 금을 해로 보고 은을 달러 봤어요. 네. 그래서 1년에 해가 한번 이렇게 자전을 할 적에 달의 상망 주기는 한 12번 반 정도 돼. 그래서 금 1개하고 은 12개 반. 이거를 적정한 교환 비율로 봤어요. 네. 그래서 한 1대 13 정도의 이 교환 비율이 사실은 20세기 초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렇게 공식이 있네요. 예, 교환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동서양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동양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에 세금을 받을 때 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중국은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1대 6입니다. 금 1kg에 은 6kg하고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 동양 무역을 독점했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네덜란드에서 은 12kg를 가지고 중국에 오면 금 2kg를 바꿔가지고 네덜란드에 가면 이게 은 24kg가 되는 거예요. 아, 상당히 많이 높네요. 네, 그러니까는 상품 거래가 아니라 그 시대에는 이 금은이 화폐였었는데 단순히 화폐만을 거래했을 뿐인데 한번 왔다 돌아가면은 이게 100% 이상의 수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으로 벌어들인 수익보다 이런 환거래로 벌어들인 수익이 훨씬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 동인도에서의 수익을 보면 78%가 이 환거래야. 상품 거래의 수익은 22%뿐이 안 돼. 그런데 로스차일드 같은 경우는 유럽 내 환거래로 굉장히 돈을 많이 모았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런던하고 암스테르담 사이에 이 금은의 교환 비율이 좀 틀려요. 왜 그러냐면 암스테르담은 중개 무역의 기지가 돼서 무역을 할 적에는 은보다는 금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금이 많은 거야. 그다음에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중국하고 교역을 하면서 중국에서 금을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해와. 네.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는 금이 많아서 금은의 교환 비율이 런던하고 틀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금이 싼 값에 저평가돼 있고 런던에서는 금이 고평가되었으니까 그들이 유럽 내에서 이렇게 환거래를 시작합니다. 비둘기를 띄워서 예를 들어 지금 유럽 대륙의 금은의 시세는 얼마고 런던의 금은의 시세는 얼마냐 하면 형제들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여기서 얼마큼을 팔 테니까 너는 거기서 얼마큼은 사라. 이래서 무위험 그 차익 거래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전혀 이제 손해 볼 일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유럽 내에서 이런 환거래가 이제 시작됐고 이랬던 금은의 교환 비율이 이게 20세기,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은이 저평가되기 시작해서 그 교환 비율이 이제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0년 초에 보면 중간값이 한 60 내지 70 정도 와 있어요. 그러니까 금 1kg에 은 60, 70하고 이제 교환이 되는데 이게 최근 들어와서는 점점 교환 비율이 이제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은 한 8, 90 정도 될 거예요.
하여튼 이런 교환 비율을 잘 활용해서 거래를 하시면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그 방법이 경기가 회복될 적에는 은혜 수익률이 훨씬 좋고 위기시나 경기가 침체 국면이 들어서면은 금의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은값에 대해서 조금 다시 좀 보죠. 그러니까 은은 산업용 수요가 이제 50%가 훨씬 넘는데, 그러니까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온스당 8.9달러였던 은값이 위기가 끝났을 적에는 이게 550% 이상 폭등한 온스당 거의 5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은의 산업용 수요가 전체 수요의 지금 한 56%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은은 금속 중에서 전기 전도성과 열전도성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전기를 보낼 때 구리 전선을 쓰고 있는데 이 고급 첨단 제품으로 가면 갈수록 이 구리 전선 대신에 은으로 이거를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태양열 전광판 같은 데에는 여기다 그 은전선을 써요. 그래서 5년마다 은의 수요가 2배씩 증가를 해. 그래서 그 태양열 전광판에 들어가는 은 수요가 2014년대는 한 5%였는데 올해는 이게 14%로 급증을 했어요. 이게 그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크면 클수록 여기에 들어가는 은 수요가 아마 폭발적으로 커질 겁니다. 그리고 5G 산업 등에 쓰이는 첨단 산업에도 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은의 그 전기 전도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 다음에 특히 전기 전자 제품에 최근 들어와서 그 은이 구리선을 대체해 가지고 들어가는 은 수요가 이렇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산업용에서 큰 부분이 바로 이 전기 전자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면 2010년대까지만 해도 이게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2020년 들어와서 굉장히 지금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은은 어떤 측면을 갖고 있냐면 은 공급이 수요를 쫓아오지 못해. 지난해 같은 경우를 보면 은 수요는 12.4억 온수였는데 공급량은 10억 온수뿐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시중의 재고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금 같은 경우는 산업용으로 쓰고 나서도 이거를 폐제품에서 이걸 다시 회수를 하거든요. 근데 은은 그게 안 돼. 왜 그러냐면 회수를 할 수는 있는데 경제성이 없어. 그래서 경제성 부족으로 은은 이 폐제품에서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은 재고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틈타서 JP모건 은행은 2010년서부터 계속 은을 매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을 어떤 식으로 매집하고 있냐면 시장에 직접 관여를 해서 선물 시장의 은 가격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가격을 튀어오르지 못하게 억누르고 있어가지고 자기들의 현물 인도할 적에 은을 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세 조작 혐의로 걸려서 3번이나 법원에 기소를 당했어요. 그때마다 벌금을 냈는데 사실은 그 벌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거를 근절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은시장도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금시장, 금선물 시장에 그 8차례의 규제가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해에 은선물 시장에도 똑같은 규제가 8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금과 은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이런 상황을 좀 아셔가지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도 이 JP모건의 금 이거 지난번 한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교수님에게 말씀드렸던 그 기억이 좀 나네요. 그때 말씀 중에 워렌 버핏도 워렌 버핏이 처음에 이제 은매집을 많이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그걸 포기하고 대신에 은을 갖고 있는 은행이나 은을 갖고 크는 회사에 대신 투자를,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은과 관련 있는 주식에. 그래서 좀 그때 뜻밖이었어요. 왜냐하면 워렌 버핏은 금은 정말 이자를 주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하면서 그 투자 대상으로 안 봤었던 말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은은 오히려 투자를 했었다는 게 참 기억이 남는데 어쨌건 지금 이 은이 언제 오르고 언제 폭락하고 요 이치만 잘 이해하면은 우리의 이 경제 흐름에 맞춰서 이건 매크로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세계 경제 흐름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은과 그리고 금 이것이 지금 어떠한 가격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배웠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